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대출금리도 들썩이면서 가계빚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준공식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 10만여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 오름세가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영향으로 시장이 일단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송파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간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입주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권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이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올해 첫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늘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다음으로 큰 폭이지만 이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크게 낮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뜻인데 이유는 저금리 영향이 큽니다. 이 총재가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안한 금융시장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원 넘게 급등하면서 1,130원대로 올랐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중립기준금리까지 여유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게 원인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도 압박 요인입니다.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금융시장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2번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한 번쯤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결국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 내용 이할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 원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 속도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상황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시중은행 금리 수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행권의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 지수, 일명 코픽스 금리가 지난 8월 잔액 기준으로 1.89%를 기록했습니다. 12개월 연속 상승한 데 이어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예. 이에 따라 코픽스에 연동해서 정해지는 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어느새 4%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주담대 금리는 5%대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했을 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에 이자 부담은 연간 4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7월 기준으로요, 이 예금은행의 이 가계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요,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연 이자가 평균 9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동금리는 특히 이 저축은행 등과 같은 이금융권에 많은 상황인데요.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1,000조 원, 그러니까 3분의 2가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금융권에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다중채무 등 취약차주들이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약 1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대출 규모가 85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재 6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리가 인상되면 이들의 부담은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또 원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이 가뜩이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이 침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출량이 많은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준공식을 찾아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으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 10만여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대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축구장 8개 크기의 이 공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전용 생산 라인으로 내년부터는 5세대 96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 신제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SK하이닉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사회적 공헌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주 공장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125조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해 1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MBC 이대종입니다. 네, 그럼 정부가 10만 7천 개의 일자리 어디에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건지 또 현실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먼저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입니다. 일자리가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1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을 받은 민간 기업이 또 9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은 여러 차례 내놨지만 실제 고용 효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또 이렇게 일자리가 확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듣고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부진을 공식적인 발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공공일자리 외 민간의 미래 성장이 일자리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내겠다라는 그런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까요? 네, 구체적인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요. 먼저 수소차, 전기차 분야입니다. 이 완성체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 등이 오는 2022년까지 초소형 전기차와 수소버스 생산 라인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고도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시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네. 또 대규모 태양광, 풍력, 군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IoT 가전 분야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 2천억 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 27개 프로젝트에 모두 2조 7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네, 이 역시 중요한 문제는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밝힌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내년 착공 프로젝트가 105건으로 무려 74.5%에 달합니다. 정부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34%인 48건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으로 69.5%에 달합니다. 이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조 또 지방 분권 기조와도 맥이 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변수는 바로 규제 혁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3건의 규제를 제대로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지역뿐 아니라 업종과 연령별 차등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묻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 지역, 연령별 차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한 많은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도 지난 2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와 최저임금 주무부처 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정부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등 적용은 이미 과거에도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차등 적용, 특히 지역별 차등화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또 둔화됐습니다. 여전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폭이 아주 좁아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호가만 오르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거래도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개발론을 꺼내든 직후 거래량과 시세 모두 치솟았는데 최근에는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요즘에는 낮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채씩 4억 2천 내는 17평짜리가 지금 3억 8천에 얘기 내는 게 있더라고요. 호가가 낮아지면서 매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파리 대책 전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딱 몰수급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난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000건을 넘겨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벌써 1,400건에 육박하는 매매가 신고돼 올해 가장 뜸했던 지난 6월 거래량의 30%가량을 단 나흘 만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의 물꼬가 트이면서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에 그쳐 4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모두 둔화됐고 특히 동작구는 상승률 0%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하반기는 좀 금리 인상이 큰 변수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기존의 대출자도 문제가 되고 신규 대출 받는 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겠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자, 수도권에 집이 있을 경우 자녀 교육 목적이라도 앞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금융위원회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각 건별로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 구체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집을 한 채 보유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수도권 1주택자의 경우에 수도권 규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9.13 대책에서는 규제 지역이더라도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대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자녀 교육에 따라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원가가 몰려 있고 또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에 주택 구매를 고민해온 학부모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등 이 투기 지역이면서도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 기존에도 추가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또 경기도 분당 등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으면서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타격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 수요도 풍부한 편인데요. 9.13 대책 이후에 주택금융공사나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소득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기자.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 예외는 없습니까? 네, 서울 소재 장애인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질병 치료 또 부모 봉양 등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신규 대출을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예외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더라도 인천이나 부천 등의 이 비규제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방이라면 추가 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권 간담회 등에서 이번 개정안을 앞두고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했고요. 이달 14일까지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9,500여 세대나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추가 공사비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입주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추가 공사비는 조명과 주방시설 개선 150억 원과 조경특화비 85억 원 등 235억 원입니다. 일부 조합원과 분양자로 구성된 입주자 협의회는 조합 측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동의 없이 비싼 금액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하고 시공 3사의 현장 소장하고 밀실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과다한 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당시 조합장이 갑자기 그만뒀고 공사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합원 등의 동의는 나중에 얻어도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회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여건도 사실상은 안 됐습니다. 조합장의 승인을 받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직무대행자에게 승인을 받고 시공미사들은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는 추인을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조합원들도 둘로 갈렸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을 흔들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 들을 때 그러면은
우리 만세대가 입주가 안 됩니다. 뭐 총회만 열면 되겠습니까? 투명하게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뭐를 했으면 좋은데. 시공사들은 진행 중인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아파트 키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만 세대 가까운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혹시나 입주가 미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카카오가 차를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이 위협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오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택시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택시노사 4개 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이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가 있는 판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접지 않으면 앞으로 이 카카오를 통한 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택시의 그 유사 영업인 이 카풀 시장에 카카오가 진출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이 카카오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카풀 서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근과 퇴근 때만 이제 방향이 맞는 사용자들과 승용차를 함께 나눠 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카풀 운전자가 내가 아침 8시에 서울 여의도에서 상암동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카카오 측이 이용자를 모아서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를 찾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만 이 자가용 차를 갖고 이렇게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른 카풀 업체가 지금 영업 중에 있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한 카풀 업체의 지분 100%를 인수해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가 뛰어들면 그만큼 파장이 크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택시업계 반발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우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적이 있었죠. IT 업계 공룡으로 불리는 카카오가 이 카풀 시장에 이제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택시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택시 업체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는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으로 우리가 보내준 성원을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배은망덕한 카카오 각오를 균형이 꾸짖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자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측은 이 집회는 집회고 이 지금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명확한 그런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요. 앞서 이런 중재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하루에 2번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택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 횟수를 제한을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택시 운행의 실적의 60%가 잠식된다며 이런 중재안도 일단 거부를 했고요. 카풀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풀을 하루에 2번으로 영업을 제한하면 누가 이 카풀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둘 다 이제 국토부의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해법 중에 하나가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이제 이동수단 관련된 규제를 풀어서 이 택시와 우버 같은 공유차 그리고 앞서 보신 카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 자율적 경쟁을 해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가장 강력한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마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위원회는 택시 등 이동수단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규제를 대부분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인신매매단에 납치돼 입을 찢긴 그윈플레는 그마저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웬플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떠돌이 약장수 우르수스에게 거둬지고 이들은 유랑극단을 꾸려 유명세를 탑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가 우리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최첨단 무대 장치로 풍랑에 난파되는 장면 등을 실감나게 연출했고 박효신과 수호, 정성화, 양준모 등 배우들의 가창력과 명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행복할 걸 삶을 바친 행복할 권리.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됩니다. 제작비 12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부작이 순차적으로 공연됩니다. 오페라의 피카소로 불리는 연출의 거장 아힘 프라이어와 신들의 왕 보탄 역에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리톤 양준모가 호흡을 맞춥니다. 신이 아닌 신의 어떤 그런 근엄함이 아닌 인간의 아주 추악한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신의 모습으로 저도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얗고 매끈한 표면이 언뜻 보면 도자기 같지만 거친 캔버스를 가공하고 입체감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형태는 단순해 보이지만 제작 방식과 의미는 단순하지 않은 작품 7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 11명은 현대미술의 주요 특징인 미니멀리즘을 재해석했습니다. 과거의 미니멀리즘이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형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작품들은 해당 작가의 개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전국 개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6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32만 명을 넘었고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에 사는 60대 A씨로 604채를 보유 중입니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의 주택수를 합치면 모두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6,000여 건, 액수로는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증여 건수와 액수는 2014년에 비해 각각 16%씩 증가했습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00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설단체 총연합회와 바다골재협회 등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바닷모래 채취 감축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해수부의 정책으로 관련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8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량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결정했고 갈등이 켜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채취가 중단됐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판토스는 LG 상사가 51%, 구회장 7.5%를 포함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에 가까워 논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지닌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모레 토요일 아침에는 서귀포 남쪽까지 진출하겠고요.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200에서 500, 제주 산간에 최고 700mm 이상, 남부와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는 100에서 300, 많은 곳 5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의 북쪽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수렴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나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